자, 그러면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의 이민석 학장님을 모셔서 발표를 먼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혁신적인 학습 시스템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민석 학장님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면 네이버가 설립한 소프트웨어 교육기관 NHN 넥스트의 학장에서 2015년부터는 국민대학교 소프트웨어 학부의 교수로 재직하다가 2019년 8월 정부가 설립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의 초대 학장이 되셨습니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양성과 PBL 기반 온라인 소프트웨어 학습 시스템 개발을 수행하는 재단인데요. 학장님의 발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의 이민석 학장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교육 시스템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교육 시스템은 뭐 소프트웨어든 AI든 요즘에 이제 학생들이 학습을 하는 방법에 관한 거를 서포트하는 교육 시스템이고, 저희 이노베이션 아카데미가 실질적으로 42 시스템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교육하고 있는 것과 병행해서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작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 교육 환경은 학생들이 유튜브가 상당히 중심에 있고요. 그 다음에 사설로 운영하든 아니면 공공에서 운영하든 많은 무크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교육 스타트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습니다. 각 교육 스타트업들은 학생들이 학습하는 패턴이나 교육을 공급하는 사이드 쪽에서 어떤 식으로 더 효과적으로 더 많은 학생들을 서브할까에 대한 고민이 항상 있고요. 이들이 지금 교육 스타트업들, 또 큰 스타트업들은 대학 수준의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교육들이 많이 생기고 교육 기술도 상당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핵심적인 부분에는 뭐가 있냐면은 학생들이 이제 어떤 진도를 나가서 배우는 게 아니라 행위를 하면서, 프로젝트를 하면서, 문제를 찾고 해결하면서 배운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실 환경은 어떤가를 보면은 1900년 초나 그 중간이나 지금이나 교육 환경은 거의, 물리적인 환경은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교실의 모양은 거의 비슷하고요. 색깔만 바뀐 거를 저희가 보실 수 있습니다. 기술 관점에서도 보면은 계속 티칭하는 교육에 기반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인터넷이 들어오면서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그 매체의 변화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 90년대 후반, 그러니까 2000년 몇 년 전부터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가 그로부터 한 10년쯤 후부터 많이 사용되기 시작했고, 결정적으로 무크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이 무크라는 것은 진짜 많은 학생들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이제 교육, 또 동영상 교육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라고 단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실제 무크가 시장에 많이 알려지기 시작한 거는 정의란 무엇인가, 이 강의가 알려지기 시작해서부터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전에도 있었지만 이 강의가 알려지고 나서 이제는 우리가 학교 말고 다른 곳, 인터넷 환경에서도 많은 걸 배울 수 있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실제 회사와 사회와 학생들의 생각이나 이 사람들의 다양성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18세기, 19세기 이때부터도 그들은 충분히 다양했고 사회도 충분히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지금처럼 이제 소셜미디어가 많이 생긴 후에도 약간 더 다양해졌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안 넘어갈까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교육 환경에서 사용하는 기술이나 또 학생들이 어떻게 배우는가에 관해서는 한창 동안 그대로 있다가 인터넷이 나오고 유튜브가 나오면서 이제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학교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됐을 가능성이 높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유튜브에서 당연히 뭔가를 배우고 유튜브에서 검색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 없으면 정연한 컨텐츠는 무크에서 보고, 이런 방식으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how to learn이 아니라 어떤 거를 가르쳐야 될지, 또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에 관련된 부분은 생각보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는 우리가 2차 산업혁명 시대에 교육이 시작된 이후에 3차 산업혁명 시대를 지나고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사회가 바뀌었기 때문에 더 추가해서 배워야 될 것들이 늘어난 것뿐이지 그 배워야 될 것들이 지식이라는 관점에서는 별로 바뀐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소프트웨어를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점점 많아졌죠. 이게 이제 2010년대 초반부터 전 세계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많아졌고, 우리나라도 2014년, 15년 이때쯤에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 의무화가는 얘기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에 관한 거는 더 생각보다 발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방식의 강의, 예전 방식의 전달하는 교육이 계속 이루어져 왔고, 인터넷이 되면서 조금 바뀌었고, AI 머신러닝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학습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를 이제 알아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적응형 학습이나 여러 가지 새로운 방법에 대한 고민도 시작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육에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를 잠시 생각해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효과성입니다. 초중고나 제가 담당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AI 머신러닝 연구하는 사람이나 그 밖에 모든 산업 도메인의 모든 직업군에 대해서 교육의 가장 중요한 거는 과연 이 교육이 효과가 있었냐, 이 교육한 결과 어떤 영향을 가지게 됐냐에 관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역량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늘 표준 테스트를 통해서 이루어졌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능을 보고, 뭐 어떤 나라는 SAT 같은 걸 보고, 뭐 ACT나 기타 등등 모든 나라들이 표준 시험이라는 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역량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지만, 이 표준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이 실제 인더스트리에서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하느냐, 이거와는 거리가 조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역량이라는 게 시험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진 경험의 깊이로 측정되는 어떤 효과성을 교육이 이제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생들과 친한 방식의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계속 동기를 유지하게 하고, 그 다음에 계속 학습할 수 있게 하고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강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뭔가를 만들면서 배우는, 실제 해보는, 문제를 찾아보는 이런 그 doing에 의해서 학습자와 친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가 중요한데, 교육이 더 이상 자선 사업이나 어떤 정부의 의무나 이런 것들이 아닌 시대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사업으로서, 또 교육의 최종적인 수혜자라고 볼 수 있는 정부, 그 앞에 있는 산업들이 교육에 실질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 투자를 하려면은 교육이라는 게 측정 가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맨 밑에 있는 investor friendly라고 하는 것이, 교육이 예전에 돈이 얼마나 들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 측정 가능한 데이터로 교육이 표시가 돼 있어야지 이게 비용이 아닌 투자로 환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측정이 가능해지면은 결국 이 교육을 얼마나 규모 있게 할 것인가에 관한 스케일러빌리티가 확장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언택트 시대를 맞아가지고 정부가 첫 번째로 고민하고 있는 문제는 얼마나 많은 학생이 안정적으로 동영상을 볼 것인가,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이전의 교육 환경과 비슷한 환경에 접근할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그거는 트래픽의 문제인 거죠. 근데 사실은 그 트래픽의 문제는 부수적인 문제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실제 교육의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이 학생들이 어떤 컨텐츠를 어떤 방식으로 학습하냐, 즉 페다고지에 관한 이슈가 되고요. 실제 그 문제는 컨텐츠하고 그 컨텐츠를 학습하는 데 어떤 도움이 있느냐, 또 그 도움을 온라인 환경에서 어떻게 제공하느냐에 관한 걸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트래픽의 스케일러빌리티는 뭐 지금은 이제 인터넷도 좋고 클라우드 환경도 좋고 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확보할 수 있다고 보지만, 지금 학생들이 배우고 지금 학생들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컨텐츠와 그 컨텐츠를 가지고 학습하는 방법은 온라인 환경에서 지금 잘 지원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의 비용 문제를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교육의 비용은 네 군데서 발생하거든요. 첫 번째는 인력, 그러니까 선생님이나 교육을 운영하는 행정이나 여러 가지 인력에 관해서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교육의 시스템입니다. 교육 공간, 학교, 그 다음에 교육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장치들, 디바이스들에서 비용이 발생하고요. 세 번째는 교육의 시스템,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습하는 방법을 지원하는 다양한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 시스템, 그러니까 교육 방식을 지원하기 위한 거, 그 다음에 학생들 자체, 교육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 비용이 있습니다. 실제 이제 이 네 가지가 합쳐갖고 교육의 전체 비용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컨텐츠하고 시스템 이 스케일러빌리티랑 상관이 있고요. 또 교육의 지속 가능성. 그러니까 이게 투자가 가능한 물건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하는 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비용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스케일러빌리티와 거리가 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교육의 비용이 지금은 저기 보이는 C하고 S 영역에 집중될 텐데 그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온라인 기반으로 가야 되고 데이터 기반으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어댑티브한 러닝이 가능해야 되고 교육이 선생님하고 학생과의 일방적인 단방향 관계가 아니라 학생들끼리의 관계로 바뀌어야 되고 실제 문제를 다루는 어떤 것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커뮤니티들, 생태계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의 효과성은 예전에는 선생님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의 경쟁력이 학생의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예전에는 선생님의 경쟁력이 교육의 대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일방적인 교육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조금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은 선생님보다는 학생들이 배우는 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컨텐츠와 그다음에 그 컨텐츠가 학생들한테 전달되고 그 컨텐츠가 학습되는 시스템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로 분명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C하고 S 영역이 교육의 스케일러빌리티나 교육의 지속 가능성, 서스테이너빌리티를 확보하는 방식이라는 거고요. 그 비용 문제를 다시 한번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전에 전통적인 교육은 학생 수가 늘어나면은 교육 비용이 거의 비례해서 증가합니다. 우리가 교수 대 학생비 이런 말을 쓰잖아요. 학생이 늘어나면 교수도 많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영역처럼 교수를 구하기가 어려운 영역은 즉 시장이 좋아지면은 교육 비용이 확 증가하게 돼요. 왜냐하면 교수가 비싸지거든요. 이런 환경은 사실 스케일러블하다고 볼 수가 없죠. 이 문제를 좀 평탄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 평탄하는 거의 끝판왕은 학생들끼리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에서 교수의 영역을 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컨텐츠 비용을 확보를 해서 교육을 교수라는 영역을 빼고 제공하면은 이게 평탄하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시장이 좋아지면 역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면은 좋은 동료 학습이 되려면은 좋은 동료들이 옆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시장이 좋으면은 좋은 동료가 빨리 교육 환경에서 빠져나가겠죠. 그러니까 내가 배울 수 있는 동료가 나랑 거의 비슷한 친구들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교육의 효과가 낮아지진 않겠지만 아마도 시간이 더 걸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에 좋은 동료가 빠져나갔을 때 그 빠져나간 동료가 뒤에 배우는 동료들을 멘토링을 하고 코칭을 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의 다양성 또 산업의 다양성을 고려해서 컨텐츠를 계속 보강하는 이런 비용이 계속 추가가 됩니다. 그렇지만 역시 교수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낮은 기울기로 교육 비용이 증가되게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더구나 이전의 교육은 일방적인 교육이었기 때문에 동영상 같은 걸로 제한적으로 공유가 될 수는 있지만 사실 공유가 거의 불가능한 컨텐츠였습니다. 현장에서 듣는 것만 못하고 현장에서 질문하는 것만 못하거든요. 그런데 동료 학습을 통해서 하는 것, 그다음에 컨텐츠를 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의 자기 페이스로 자기가 공부하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거는 이 교육이라는 게 얼마든지 공유가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스케일러블하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최근에 인공지능 교육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은 실제 인공지능은 다양한 영역이 있는데요. 우리가 얘기하는 핵심적인 머신러닝 기술은 이 그림의 가운데 까만 영역뿐입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머신러닝이 처리하고 있는 핵심 부분은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이론을 만들고 하는 영역인데 그 부분은 머신러닝을 연구하는 분들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력은 많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들으면 좀 이상하게 들리실지도 모르지만 그분들이 전체 산업에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숫자적으로요. 나머지 대부분은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만들고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그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에 필요한 데이터를 준비하고 처리하고 결과를 프레젠테이션하는 이런 데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교육이라고 하면은 인공지능 교육이라고 해도 대부분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집중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가 추구하는 방식은 글자가 좀 작은데요.
교육 시스템을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에 의존하지 않고 컨텐츠에 의존하고 시스템에서 수집하고 있는 데이터, 학생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데이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커뮤니티의 인게이지먼트를 높이기 위한 오픈 시스템으로 만드는 과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컨텐츠와 학생들의 역량, 학생들의 학생 과정을 DB로 관리하고 그 학생들이 자기 역량에 맞춰서 공부할 수 있게 어댑티브한 머신러닝 엔진을 가지고 학생들의 역량에 맞춰서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고 어떻게 학생들이 성장하고 있는지 데이터를 모아서 다시 새로운 학습 방법이나 컨텐츠를 만드는 데 활용하고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사실 학교에서 프로젝트를 하고 또 동료들이랑 같이 토론을 하고 하는 거 배운 것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워크숍이나 해커톤이나 하는 커뮤니티에서 직접 참여해서 뭔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드리는 방식으로 교육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과정은 뭐 디테일이라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목표는 단 한 가지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스케일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특히 소프트웨어 산업 영역에서는 개발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이노베이션 아카데미가 1년에 500명을 양성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2년 과정이기 때문에 1000명, 그다음에 많을 때는 1200~300명 정도가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 있게 되는데 그 정도 규모로는 지금 산업이 요구하는 개발자 숫자를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500명이 아니라 5000명, 5만 명을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걸 위해서는 교육이 사람,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에 의존하는 부분을 줄이고 시스템에 의존해야 되는데 그거를 위해서는 교육에 들어가는 모든 휴먼 리소스의 시간을 측정 가능해야 되고 또 교육이 시스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서 활동하는 모든 과정이 데이터로 남아서 관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스템이 결국 교육을 확장 가능하고 또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 과정은 학생들이 어떻게 배우느냐를 이전에 배웠던 방식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통해서 학생들의 역량도 증가하고 그 다음에 교육의 효율성도 높아집니다. 티칭이 아니라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가니까 비용 관점에서 효율성도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피어 러닝은 최근에 증명된 교육 방식이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포리투 서울의 교육 시스템도 피어 러닝으로 돼 있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서로 얘기하면서 서로 가르쳐주면서 배우는 게 분명히 동작을 하고 있고 이건 학생들의 역량에도 도움이 되고요. 교수가 빠져 있으니까 교육의 효율성도 높아지죠. 그 다음에 어댑티브 러닝은 실제 학생들의 역량을 측정한 다음에 그 역량에 맞는 또 학생들이 원하는 분야의 프로젝트를 제공해주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배우냐라는 것보다는 학생들의 경쟁력을 학생에 맞춰갖고 높이는 데 집중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에 뭐 안 배워도 될 거, 또 이미 배운 거 이거를 회피할 수 있으니까 교육의 효율성도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오픈 플랫폼은 학생들이 배우는 방식에 자기와 동료뿐만 아니라 바깥에 커뮤니티에 있는 학습 커뮤니티든 산업 커뮤니티든 커뮤니티에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배우는지에도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역량을 이용해서 학생들 역량이 올라가게 되고 인력을 외부에 있는 오픈된 인력을 사용하니까 효과성, 그러니까 효율성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데이터를 공개해서 학생들 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법도 찾고 그 다음에 좀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드는데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거를 다 요약하면은 교육이라는 게 앞으로는 데이터 드리븐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선생님들의 역량 아주 중요하지만 선생님들의 역량보다는 지금은 데이터 드리븐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교육이라는 것이 이전에 다른 모든 사업처럼 비즈니스 영역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하든 민간이 하든 상관이 없고요. 교육이 어떤 투자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측정이 가능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측정은 시스템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또 역량이 측정 가능한 무엇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스탠다드 테스트는 예전에는 좋은 방식이었지만 지금 머신러닝 AI 시대에서는 그렇게 좋은 방식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 역량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역량 체계를 인더스트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경험 기반의 역량 체계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교육이 비용의 시대에서 투자의 시대로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과정을 저희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가 지금 일부 담당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봐주시고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학장님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실질적인 온라인 시대, 교육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화두로 시작을 하셔서 교육의 스케일업이 가능해야 하고 지속 가능하고 확장 가능한 학습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데이터로 모든 것이 측정이 가능해야 한다. 이런 내용 저도 너무나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교육의 확장성과 효과성, 이 바로 이 학장님의 강연의 그 키워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 세션도 정말 재밌죠. 네, 앞으로 또 2개의 강연이 더 남아 있습니다. 자, 다음 강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교수님은요, 저희가 잠시 후에 모셔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 발표해 주실 분. 자, 여러분, 전 세계 AI 개발자들의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이자 AI 경진대회가 수시로 열리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바로 캐글이라는 것인데요. 세계 190여 개 국가 100만 명 이상의 개발자들이 그 실력을 겨루는 AI 개발 고수들의 경연장에서 캐글 마스터 티어로 활동하고 계신 AI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자, 삼성 디스플레이의 명대우 소속 엔지니어님을 오늘 이 자리에 모시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기 위한 학습 with 캐글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발표자 명대우 소속 엔지니어님은요, 무려 취미로 소프트웨어 개발 공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취미로 시작해서 전문가가 되기까지의 과정 너무나 궁금한데, 그 이후에 머신 비전 엔지니어, 디바이스 엔지니어, 소프트웨어 개발자 및 아키텍처, 그리고 데이터 과학자로서 다양한 활동을 하시면서 캐글 마스터 등급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성함부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명대우 수석 엔지니어님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명대우입니다. 제가 그 발표 드릴 것은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스스로 이제 어떻게 공부를 제가 해왔고, 그거를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했으면 하는지 추천을 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먼저 제 소개를 먼저 해드리면, 그 삼성 디스플레이에 좀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캐글 그 마스터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그 캐글을 먼저 좀 소개해드리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의 커뮤니티고요. 온라인 커뮤니티고, 지금 현재 그 15만 명 정도가 아마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좌측에 컴피티션의 그 결과로 이렇게 뭐 메달이나 이런 상금들을 캐글에서 주고요. 그걸로 이제 랭킹을 매겨서 이제 순위를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먼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어떤 것인지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이 그림을 좀 붙여놨는데요. 이 그림은 이제 그 현업에서 AI 팀이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떤 구성원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지 좀 나타내주는 그림입니다. 먼저 그 데이터 엔지니어링하고, 그다음에 모델링, 그다음에 뭐 그 모델을 배포하거나 적용하거나 하는 디플로이먼트, 그다음에 뭐 비즈니스 아날리시스,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될지 찾는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위에 4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반복적으로 순환되게 계속 이루어지는 업무고요. 그다음에 이 4가지 업무를 하기 위한 AI 인프라스트럭처를 이제 구축하는 일도 이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거기 구성원들로는 이렇게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머신러닝 엔지니어, 그다음에 데이터 아날리스트, 그다음에 머신러닝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머신러닝 리서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 구성도는 사실 요즘에는 이렇게 많이 하는 곳들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구성되어 있는 거고요. 굉장히 분업화가 잘 되어 있는 거고. 근데 막 시작하는 그 AI 팀이나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AI 막 시작하는 곳이나 아니면 이제 인원이 적은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문화되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이렇게 맨 위에 분홍색 라인처럼 전체를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체를 다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 비즈니스에서 AI를 적용해서 어떤 경영 성과나 뭐 기여도가 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다음에 경영진이나 고객들을, 주주들을 이렇게 설득을 해야 AI 팀 빌딩을 해야 하는 역할을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가지고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고 잘 팀 빌딩이 되어 있는 상태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를 이렇게 좀 나타내주는 그림을 붙여봤는데요. 이 좌측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고 이제 저쪽이 머신러닝 엔지니어, 이쪽이 데이터 아날리스트입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이제 뭐 데이터 사이언스, 그다음에 수학, 그다음에 머신러닝, 그다음에 코딩하는 능력, 그다음에 비즈니스 통찰력,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이 좀 필요로 하고요. 아까 뭐 약간 여담으로 말씀드렸지만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면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능력까지도 있어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머신러닝 엔지니어랑 상당히 역량이 겹치는데요. 머신러닝 엔지니어에게 이제 없는 능력을 좀 보면 이제 비즈니스 통찰력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좀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여기 성균관 대학교 그 홈페이지에서 제가 붙여온 건데 커리큘럼 중에 하나를 따온 겁니다. 데이터 사이언스가 뭘 배우느냐라고 이렇게 그 커리큘럼 한번 붙여봤는데요. 통계나 이제 데이터 프로세싱, 머신러닝, 이런 비주얼라이제이션, 그다음에 데이터를 다루는 능력들, 이런 것들을 지금 그 대학원에서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대학원에서 사실 배우면 가장 빨리 배울 수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환경, 물론 저도 이제 대학원 교육을 받지 않고 이제 스스로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어떻게 배우게 되는지 그거를 넘어가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배워야 될 게 굉장히 많다를 이렇게 좀 단점 아닌 단점을 먼저 앞장에서 보여드렸었는데 약간 좀 장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에 대한 수요가 시장의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1, 2년 전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2014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뭐 다음에 보시면은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일반 IT 엔지니어들보다 많은 연봉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미국이 가장 높고요. 지금 여기 이제 각국별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의 연봉을 조사한 건데 지금 이 조사는 캐글에서 매년 조사하는 캐글 서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캐글 회원들한테 그 매년 그 설문을 받고 그 설문을 이제 연말에 공개를 합니다. 데이터를 오픈하는데 2020년도는 아직 오픈이 안 돼 있고요. 지금 2019년도를 가져온 겁니다. 지금 여기서 뭐 한국은 저기 밑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5만 불 정도 수준이 되고 적지 않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캐글에는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아까 AI 팀에 있는 구성원들이 전부 다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그 구성원들의 역할별로 어떤 연봉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가 이제 우측 그래프인데요. 먼저 데이터 아날리스트가 이제 좀 가장 낮은 편이고, 그다음에 데이터 엔지니어,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그다음에 매니저도 있고요. 프로덕트 매니저, 그다음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가장 높은 그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실 이 역할들이 딱 하나만 정해져 가지고 그걸 고정해서 업무를 고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순환이 많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맨 처음에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 데이터 아날리스트, 그 다음에 매니저 이런 걸 하다가 지금 현재는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진로를 뭐 결정하실 때는 이제 데이터 이쪽 전체를 타겟으로 해야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만 딱 타겟으로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위에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전체 과정을 다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를 이제 교육은 그럼 이렇게 그 수요에 맞게 잘 따라오고 있는지 이런 걸 좀 보고자 이런 캐글 서베이에서 발췌를 하는 건데요. 데이터 사이언스 석사학위 이상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각 나라별로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27%나 가지고 있고, 지금 이쪽 우측 하단을 보시면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17% 정도로 미국과는 좀 상당히 차이가 벌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 이유는 이제 그 데이터 사이언스 저희 이제 그 교육 그게 이제 속도라고 해야 되나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21세기 뭐 가장 섹시한 직업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1위를 했다고 기사가 한번 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아마 2013년도였을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미 미국은 이제 대학 그쪽 그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 과정이 이미 생겨 있었고, 거기 인력들이 이미 배출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그다음에 재작년에 이제 그 많은 융합 대학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학구열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런 그 대학원 과정들이 이제 점점 더 정원이 늘어나고 하면 이제 곧 따라잡을 것으로 제가 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석사학위 이상이 얼마나 중요하냐, 데이터 사이언스 학위가 얼마나 중요하냐를 좀 보여주는 그래프이기도 한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쪽에 약간 초록색 그 하이라이트 된 부분이 그 연봉이 10,000불에서 그죠? 10만 원이죠, 10만. 15만 불 이제 사이에 그 석사학위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포션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만 불 이상을 이제 넘어가면 오히려 이제 그 학위가 없는 분들이 더 이제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사실 어떨지 궁금해서 좀 더 데이터를 좀 들여다봤는데요. 보시면 이제 그 좌측이 그 머신러닝 그 경험이 얼마나 있는지, 그다음에 우측이 코딩 경험이 얼마나 있는지를 좀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4년 머신러닝 경험 4년부터 뭐 20년까지 이 정도가 지금 굉장히 오래된 분들이 학위가 없는데 연봉이 높은 축에 지금 속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코딩 경험은 10년에서 20년 굉장히 오래된 경험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지금 연봉이 높은 편입니다. 사실 이걸 봤을 때 저런 연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이미 다른 교육 과정을 다 마치고 추후에 이제 그 시대의 변화에 의해서 이런 거를 이제 혼자서 공부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업을 전향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캐글에도 굉장히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이제 어디서 공부를 하냐를 이제 좀 그 조사한 설문인데요. 캐글에서 이제 어디서 가장 공부를 많이 하냐? 코세라가 지금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캐글 코스가, 그다음에 유데미, 이렇게 탑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위에 세 개의 공통점은 사실 온라인 학습하는 곳이라는 게 이제 공통점이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가 그 대학원 과정이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코세라가 굉장히 높은데, 제 추측은 사실 여기에 그 앤드류 응의 딥러닝이라는 강의가 있거든요. 굉장히 명강의로 굉장히 유명하고, 그게 지금 뭐 25만 명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이 세 가지 중에 저는 이제 캐글 코스, 그다음에 캐글을 이용해서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캐글의 출발은 이렇습니다. 여러 이제 좌측에 여러 이제 기업들이나
기관들로부터 이제 자기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이런 기업들이 준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상금을 준비하고 캐글에 전달을 하고 이제 전 세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은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서로 이제 알고리즘 코딩을 하고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순위 경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우승자가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이런 이제 기업에서는 이제 상금을 제공하는 거죠. 이런 플랫폼으로 출발한 게 캐글이고요. 이제 지금 이제 캐글의 메뉴들이 좀 더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회가 있고, 그 다음에 토론을 하는 그 메뉴, 그 다음에 그 대회 데이터 외에도 개인들이 막 올리는 데이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뭔가 학습할 수 있는 커리큘럼 제공하는 코스, 그 다음에 코딩할 수 있는 환경도 제공을 합니다. 노트북스라는 이제 코딩 환경을 제공하고, 요즘에는 이제 잡포스팅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AI 관련 잡포스팅이고요. 먼저 캐글 코스를 보시면 제가 그 현재 페이지에서 이제 캡처를 해온 건데 이런 그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파이썬, 그다음에 머신러닝, 그다음에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딥러닝, 그다음에 자연어 처리, 그다음에 강화학습 이런 것들까지 코스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 섹션을 이제 열어서 보면 섹션 중 하나를 열어서 보면 이제 이 좌측처럼 이렇게 그 강의가 있고 동영상 강의가 있고 바로 이제 그 강의 밑에 이제 직접 실습을 할 수 있는 이 노트북 환경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를 듣고 나서 바로 이렇게 코딩을 돌려보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그게 지금 코스로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소개시켜드릴 메뉴는 이제 노트북스라는 메뉴입니다. 이거는 이제 코딩을 할 수 있는 환경인데요. 여기에 지금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이제 코딩을 해서 자기 코드를 퍼블릭으로 그 공유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좌측에 보시면 이제 이런 투표가 좋아요를 눌러져 있는데 이걸 지금 제가 정렬을 좋아요 순으로 이렇게 정렬을 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 눌러서 보시면 이제 코드에서 굉장히 배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활발히 공유가 되고 그리고 이제 좋은 코드들이 많다. 하나씩 따라가면서 해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걸 도움이 많이 되는 메뉴고요. 노트북스의 또 장점은 제가 딥러닝을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저희 집에 이제 컴퓨터를 하나 맞춰야 되니까 GPU를 뭐 한 3개 사고 막 이렇게 하면 거의 한 600~700만 원이 들었었거든요. 물론. 근데 이 노트북스에서는 이런 GPU 사용을 프리로 지원을 해줍니다. 주당 41시간을 이런 GPU를 사용할 수 있고요. 지금은 더 이제 많이 발전해서 GPU보다 훨씬 빠른 TPU를 30시간, 둘 다고요. 30시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TPU 서버는 사실 지금은 뭐 돈 주고도 돈 사지는 못하고 TPU를 살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TPU를 사용할 수 있다. 그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저는 이제 노트북을 하나 열어본 건데요. 보시면 이제 노트북 환경에서는 직접 코딩을 하고 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위에 보면 이제 좋아요 투표수가 얼마나 막 이렇게 증가되고 있는지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 코드가 버전이 이제 바뀌는지 버전 관리까지 해줍니다. 버전 관리까지 해주고, 그리고 이제 제가 다른 사람이면 이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이제 자기 코드에 맞게 수정할 수 있는 메뉴까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소개시킬 메뉴는 이제 아까 대회 메뉴입니다. 지금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대회가 상금이 걸려 있는 대회가 지금 한 4개 정도가 있고 이렇게 이제 리스트업 되어 있고요. 이런 지금 난리지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는 이제 상금은 걸려 있지 않은 이제 그 학습을 위한 대회입니다. 대회 하나를 열어보면 이렇게 메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그 PET-CT로 병을 진단하는 대회고요. 오버뷰는 이제 대회 소개이고 데이터는 데이터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메뉴고, 노트북스는 이 대회에
대한 코딩을 직접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그리고 디스커션은 이 대회에 대한 그 토론에 대한 그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메뉴고요. 그다음에 리더보드는 이 대회에 대한 순위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메뉴가 디스커스라는 메뉴인데, 여기는 아까 그 대회에서도 바로 들어갈 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 좌측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좋아요 투표로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질문을 올려도 사실 굉장히 친절한 답변이 옵니다. 이거 하나를 열어본 건데요. 이게 뭐 그랜드 마스터들이 지금 이렇게 서로 질문하고 응답해주고 막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아까 좋아요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어떤 질문을 보면 사실 막 저도 막 답해주고 싶고 막 이런 그 충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질문이든 상당히 친절하게 답변해준다. 그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메뉴가 아까 그 잡포스팅 이번에 생긴 메뉴인데요. 지금 보시면 현재 36개의 잡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고요. 잡포스팅이 활성화되어 있고, 이렇게 좀 특이할 만한 거는 이렇게 연봉을 직접 명기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은 것도 있습니다. 사실 대회를 참가해서 어떤 실적이나 이런 걸 쌓다 보면, 뭐 이렇게 잡을 직접 서치하지 않더라도 거기 이미 이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관련이 있는 비즈니스 관련이 있는 곳에서는 자기가 참가한 대회에 관련이 있는 곳에서는 직접적으로 막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아까 발표 처음에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가 이렇게 밑에 쪽에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캐글을 제가 경험하면서 캐글에서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냐, 어떤 것들을 커버할 수 있냐를 제가 위에다가 빨간색으로 좀 표시를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사실 여기 비즈니스 통찰력, 커뮤니케이션만 빼고 나머지 역량들은 캐글 활동을 하면서 다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부가적인 공부를 조금 더 해야겠지만요. 그리고 만약에 캐글 활동을 하면서 약간의 이제 이론적인 지식이나 이런 게 부족함을 느낄 때가 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어디서 충당을 해야 되냐, 어디서 교육을 좀 더 받고 이렇게 해야 되냐 했을 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런 온라인 교육을 좀 활용하시는 것들을 좀 추천드립니다. 지금 제가 코세라에서 유명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관련해서 유명한 강의 3개를 좀 뽑은 건데요. 머신러닝, 딥러닝, 그 다음에 이제 수학, 거기에 필요한 수학들을 지금 3가지를 뽑아온 겁니다. 지금 제가 가운데 있는 게 지금 굉장히 유명한 강의고요. 앤드류 교수가 지금 강의한 교육이고 25만 명이 지금 들은 굉장히 유명한 교육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 각 국에 이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커뮤니티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거를 한 2년 정도 전에 알았는데요. 가입을 했었고 그래서 많이 배웠습니다. 사실 이 캐글 코리아가 출발을 한 게 물론 이제 그게 아니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캐글 코리아 막 출발할 시점에 러시아 커뮤니티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캐글 대회 순위에 보면 상위권 탑 10에 ODS AI라는 팀 이름이 탑 10에 막 서너 팀씩 이렇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뭐 한글로 이렇게 커뮤니티 할 수 있는 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싶었고 저도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입을 해서 많이 배우고 있고요.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코로나 이전에는 이제 각 지역별로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만나서 스터디를 할 수 있는 스터디 그룹도 여기서 이제 뭐 서로 이제 공개해서 받고 같이 스터디를 하는 그런 것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코로나가 좀 끝나면 이제 그런 것도 다시 시작이 될 거고요. 혼자 공부하기 시작하기 막막하다면 이런 커뮤니티를 찾아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배운 걸 이제 공유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엔지니어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워낙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발자, 데이터 과학자가 되고 싶은 분들 많으시죠. 너무나 좋은 팁, 꿀팁을 전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취미로 시작하셨는데 어떻게 데이터 과학자가 되셨는지,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가장 필요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정말 아낌없이 다 공유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바로 연결을 했으니까 질문 바로 이어서 드리도록 할게요. 마누카프 교수님. 네. 자, 영어로 질문을 주셔서요. 저희 사전 질문 영어로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Every human 예, 인간인 학생들은 실패에 대해서 다르게 반응합니다. 뭐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좀 더 집중을 한다든지 아니면 좌절을 한다든지. 자, 그래서 실패를 했을 때 좀 그것이 긍정적인 경험이 되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여기서 요령은 결국 탐험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줘야만 합니다. 학생들과 같이 일을 할 때 학생들이 실패한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학생들이 그냥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 겁니다. 실패 중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내도록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되겠죠. 특히 그 기술을 우리가 접목을 할 때 예, 그 수준을 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쉬우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흥미를 잃을 테니까요. 그런데 너무 어려우면 포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수준을 우리가 맞출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건 저희가 여러 수업을 통해서 여러 교실에 가서 많은 연구를 해서 그 난이도 조절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게이밍 시스템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게임 좀 어렵죠. 그런데 계속 하고 싶죠. 근데 너무 쉬운 게임은 재미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적절한 수준을 찾아야 되고 이 학생에 맞춰서 그 수준을 조절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항상 재미있는 수준을 유지해야 되겠죠.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러 다양한 답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이론이고요. 저한테도 굉장히 신선하고 유용한 그런 이론이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자, 다른 질문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 학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도 이제 사전 질문으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자,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사업의 하나인 42 서울 이 사업은요, 오픈과 동시에 지원자들이 몰리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고 들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야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커지면서 IT 관련 전공자들이 아닌 비전공자들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소프트웨어 교육과 코딩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또 실제 교육으로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에서 어떤 부분이 좀 더 개선되고 발전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학교를 열고 학생을 모집하기 시작한 다음에 지금까지 누적해서 한 2만 명 정도가 지원을 했는데요. 실제 이제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아직 몇백 명 수준밖에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대학의 많은 비전공 학생들이 소프트웨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거를 저희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의 현실은 어떤 것이냐면은 전공 교수님들이 그 모든 비전공 학생들 중에 소프트웨어를 배우고 싶은 친구들을 수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공간도 문제고 교수님도 문제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방식은 당장은 뭐 해결이 어렵겠지만 학생들이 지금도 이제 온라인으로 많은 걸 학습할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이용을 하시고 그리고 나면은 저희가 시스템으로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학생들을 동료 학습으로 모아서 프로젝트 기반으로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 환경이 학교가 학점으로 그 수업을 듣고 학생들이 평가를 받아서 졸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의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이제 그 과정이 특정 주제에 대해서 학점 단위로 학습할 수 있는 형식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시스템을 체계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아까 발표에서도 몇 번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이 다음 질문도 아마 연계해서 제가 여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이렇게 스스로 이제 서로 이렇게 그룹을 이루어서 같은 관심 있는 분야에 있는 친구들끼리 서로 얘기를 하고 소통하고 이런 학습 방법도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디지털 기기 등을 이용해서 독학을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면 역시나 선생님의 자리나 역할에 또 변화가 있겠죠. 아까 EBS에서 오신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었는데 약간 조력자, 조언자, 좀 코칭 역할로 많이 변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이전의 방식으로 진도 나가서 뭔가를 가르치는 것은 사실 학생들은 자기가 배우고 싶은 부분을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배우는 게 워낙 지금은 자연스럽거든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배우는 방식을 지원하는 역할로 선생님이 존재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방법은 이제 티칭이 아니라 코칭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문제를 찾는 과정에서 어떤 실수를 하는지를 보고 그 실수를 선생님도 같이 경험하면서 극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당연히 선생님들은 그 해당 주제에 대해서 더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보다는 더 빠른 학습을 하실 수 있고 더 빠른 찾아가는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토론을 하면서 배우면은 학생들도 이제 그거를 경험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나 경험, 그러니까 배우는,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르쳐줘서 뭘 한 게 아니라 같이 배워가는 느낌으로 뭐 학습이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정말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선생님이 교육을 이렇게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주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같이 문제를 찾아가고 방법을 찾아가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서로 이제 정말 경험도 공유할 수가 있겠고 정말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문제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답을 낸다면,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개 질문을 드렸고요. 이제 명대우 수석 엔지니어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라이브로 지금 실시간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셔서 이분부터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제가 질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질의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개발자와 교수, 설계 전문가 간의 협업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원활한 소통의 장 마련, 그리고 인력 풀 구축을 위한 아이디어가 있으십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명대우 수석 엔지니어님의 질문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질문이 다른 질문인가요? 다시 한번 지금 명대우 수석 엔지니어님께 들어온 질문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자, 저희가 이 질문, 명대우 수석 엔지니어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대학교, 제가 지금 화면에서 지금 찾을 수가 없어서 대학교부터는 개인의 의지나 필요에 의해서 자율적인 소프트웨어 학습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중등 고등교육 과정과 학생들의 대학에 대한 불안정에서 비롯한 공부가 아닌 온전한 이런 어떤 방법이 실천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생들 간의 배움이 실천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네, 명대우 수석 엔지니어 답변 가능하십니까? 네. 저한테는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사실 제 전공은 사실 전자공학이고요. 그래서 스스로 사실 공부했기 때문에 혼자 공부하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뭔가 멘토가 있고 그다음에 조언을 해주는 분들이 있으면 사실 그분들의 조언에 따라서 이끌어지면서 공부하는 게 사실 굉장히 빠르고요. 근데 그게 어려운 상황이면 사실 비슷한 주제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을 만나고 그 친구들끼리의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토론하고 그리고 또 자기가 찾아본 거에 대해서 공유하고 그렇게 서로 도와가면서 공부하는 게 가장 그나마 혼자서 할 수 있는, 누군가 멘토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민석 학장님께 들어온 질문인데 바꿔서
그렇지만 인사이트 공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학장님, 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위라이브로 지금 질문해 주신 양질 교육 콘텐츠 개발과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개발자와 교수, 설계 전문가의 협업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활한 소통의 장 마련, 그리고 인력 풀 구축을 위한 아이디어가 있으십니까? 지금은 적어도 이제 저는 이제 소프트웨어 영역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교육 영역을 보시면은 이전에 이렇게 개발자들이 소프트웨어를 학교에서 학습한 방법은 다분히 이제 진도를 나가는 방식이었는데 그 방식에 문제가 있다라고 느끼는 개발자들이 상당히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교육에 관심 있는 개발자들도 많고 그들이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학습하고 뭔가를 만들면서 배우는 과정이 지금은 많이 있거든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가 생각하는 방식은 회사들이나 그런 커뮤니티가 학습하는 방식을 그대로 컨텐츠로 들고 오고 그 컨텐츠에 의해서 학습이 이루어지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거를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 엔지니어님 이제 제대로 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캐글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인간에게 정말 유용한 데이터고 또 알고리즘이다라고 생각하신 컴페티션 사례가 있으십니까? 가장 뭐 기억에 남는 흥미로웠던 그런 프로젝트가 있다면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참여한 그 프로젝트로 한정을 하면 그 음성 인식 대회가 있었고요. 뭐 요즘에는 인공지능 스피커나 뭐 핸드폰이나 이런 데서 이제 음성 인식률이 굉장히 좋아진 게 뭐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지만 뭐 그때 대회가 한 3, 4년 전이었으니까 그때만 해도 인식률이 그렇게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회를 하면서 이제 뭔가 기여를 한다 이런 보람을 좀 느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 이제 의료 영상으로 이렇게 뭔가 병을 진단하거나 이런 대회도 많고 최근에 특이할 만한 것 같은 경우는 뭐 각국의 그 코로나 그 발병률 데이터 가지고 이후 추세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캐글 대회를 보면 뭐 지금 현재 시점에서 풀고자 하는 문제, 그러니까 가장 핫한 문제들이 사실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야 사실 그게 풀고자 하는데 이제 뭐 돈을 줄 수 있는, 상금을 줄 수 있는 만한 주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풀고 대회를 참여하고 나면 이제 뭐 뭔가 사회에 기여한다 이런 보람도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고요. 흥미도 많이 당기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사전 질문에서 또 질문이 들어와 있어서요.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워낙 이제 많은 교육 관계자분들께서 지금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육자, 그러니까 교사의 역할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이번 질문도 그에 관한 질문인데요. 최근에는 뭐 AI, 데이터 분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오픈 소스, 오픈 강의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도 있어요.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오픈 컨텐츠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을 좀 더 인공지능과 데이터 분석 분야에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의 어떤 역할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교사들도 많이 공부를 하셔야겠네요. 그렇죠? 사실 그 아까 발표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배워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네. 그리고 이제 변화가 너무 빠른 분야이기 때문에 그 어떤 뭐 교사 한 분이 그런 걸 다 모든 걸 배워서 이제 학생들을 이론적인 지식을 가르친다거나 아니면 뭔가 그 조언을 해준다거나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거보다는 이제 이 AI 분야의 그 시장 트렌드를 먼저 좀 읽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어떤 진로를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그 진로를 가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하고 어디서 그런 리소스들을 얻을 수 있는지 그런 걸 소개해주는 이렇게 뭔가 코칭해주는 소개해주는 그런 역할이 지금 교사들에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분야가 뭐 발전 속도라든지 변화 속도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한 게 이 분야의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만큼 혹은 학생보다 더 열심히 그 트렌드를 좀 잘 따라가야 하고 또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뭐 문제점이라든지 혹은 어떤 정답을 찾아가는 그런 여정을 학생과 같이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런 선상에서 또 답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번 세션도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강연 하나하나가 재밌어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는데요. 여러분 계속해서 많은 분들 지금 접속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세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